일본의 양적 완화, 한일 전쟁, 불붙었나 이런 과제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일본의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뭐 일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아베 정권이 그 최근에 선거에서 이기고 이제 내놓은 정책이란 건 대체로 다 부양책이죠. 그래서 뭐 재정이나 금융이나 아니면 이제 아니면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재정도 그러니까 2012년도 그 추경을 편성을 해서 좀 더 돈을 과거보다 썼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전년보다는 2.5배 정도 확대된 형태로 재정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전 그 민주당 정권에서 좀 줄이려고 했던 그 공공사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금융 쪽의 완화 정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일본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산 매입을 그 확대하는 건데 그거를 그 한도를 잡고 계속 늘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는 물가 목표제라는 거가 좀 애매한 형태로 그 고울이라는 형태로 있었고 그 목표 자체도 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걸 타겟이라는 형태로 좀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형태로 바꾸고 그다음에 2%로 그 목표 수준도 올렸습니다. 뭐 일본의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박 박사님 하신 게 약간만 추가로 드리면, 그러니까 이전의 양적 완화나 이전의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의 이 특징은 이 앵고 저지라는 것을 타겟팅으로 내세웠는데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아니에요. 이게 그 2003년, 2004년 1사분기까지 아주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그 앵고의 흐름을 꺾어서 다시 엔저로 만들고 또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 11년 이때까지 외환시장 개입,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그러니까 달러를 사고 엔을 파는 그 개입을 예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순수하게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통화정책으로 이걸 풀겠다는 건데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어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뭐 1%에서 2%로 완전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걸 고울로 삼아서 가겠다라는 거가 좀 다른 거고 또 하나 이제 무기한 2014년부터는 이제 무기한 양적 완화 매월 13조 엔씩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고 제가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베노믹스의 가장 크게 뭐 제가 이렇게 일본 경제를 바라볼 때 생각을 해보면 중앙은행이 그동안 너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제대로 된 통화 정책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디플레이션을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니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다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게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중앙은행 스스로도 약간 그런 그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로 운유가 되면서 때때로 양적 완화를 조금 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약간 무기력한 일본은행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일본은행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베가 나타나서 굉장히 그 엄청난 푸시를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성 훼손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약간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또 결국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수단 자체가 이 양적 완화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조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일 전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내가 좀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올리고 뭐 양쪽 완화를 하는 것이 국내 통화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이드 이펙트가 항상 있으니까 이게 환율을 타겟팅을 하는 문제도 아니고 2% 인플레이션을 타겟팅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환율은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왜 미국의 양적 완화는 그렇게까지 반대 의견들을 많이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서 일부 이제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 근데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반대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죠. 이 여러 가지가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중앙은행 당국자의 코멘트나 정책 당국자의 코멘트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양적 완화를 하는 그 목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ECB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선적인 정책 목표는 각국의 주요국들의 국채금리를 낮추는 걸로 가고 두 번째는 이제 불태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양적 완화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그러니까 재정위기가 일단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유로와의 약세를 일정 부분 보도했던 바가 있었으면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이 달러 약세의 의도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결국 금리를 낮춰가지고 예를 들면 모기지 금리가 낮아져서 전체적인 이 주택시장이나 민간 소비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진정시키거나 회복시키는 쪽으로 그 어떤 부차적인 목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를 근데 이제 일본은 아예 당국자가 대놓고 앵고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이 용어를 텀을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환율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책 가지고 한다는 두 가지 됐고 그게 일단 많은 나라에서 반발을 사게 되는 거가 일단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제 생각엔 진짜 박사님도 커런시 워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선진국들이 다들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간 자들하고 비슷한 정책을 일본이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을 하는 자기를 욕하는 때니까. 그러니까 전에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비난했던 때는 그러니까 흑자국인 중국이 좀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좀 정상화시키고 하자라는 요구를 한 거고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흑자국은 좀 가만히 있고 지금 이제 어려운 데서 자기들이 돈을 찍어서 환율이 영향을 받은 거라 좀 약간 그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엔 커런시 워가 아니라 커런시 레이스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비슷하니까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모르지만 각자 뛰고 있는 거죠. 네. 그 와중에서 이제 부작용은 결국은 같이 뛸 수 없는 국가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같이 뛸 수 없는 게 이제 신흥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고 브라질 같은 나라도 그렇고 같이 뛰다 보면 우리는 물가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네, 일단 엔저의 현상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외에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국제 수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역 수지가 생각보다 2011년도 대지진 사태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적자가 오래 갔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GDP 대비 200% 이상 되는 국가 부채 수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거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게 이제 유럽의 재정 불량국이랑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만 신용 당제도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엔화 선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가 선진국 시내도 모두 다 성장률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나라들을 보면 다 저성장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글로벌 달러 약세나 엔화의 어떤
엔저가 심화되는 현상을 시민국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쪽 통화정책을 통해서 일정 정도 뭐 법률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 선진국의 양적 완화나 자국 통화를 약속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반발로 나설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15일 날 있는 G20 정상회의 때 좀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각을 다시 이제 일본 경제로 결국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 봐야 이제 파급 영향 우리한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 연구소에는 이제 지역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일본 팀 사람들이 이제 동양 회의할 때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가부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정 확대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재정 정책이라는 걸 가만히 뜯어볼 때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이제 공공정책 부분 이제 사실은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 투자나 그 내수가 부진한 것인데 이거를 가만 놔두고 이제 공공 투자를 늘린다. 그동안 이제 공공 투자가 너무 확대돼 있어서 엉뚱한 데는 아닙니다만 별로 파급 효과가 없는 데까지 이제 투자가 돼서 빈 고속도로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 투자 확대를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아베노믹스 내용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정이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결국은 돈을 찍어서 그 국채를 사가지고 정부가 그 돈으로 다리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속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질문을 그러면 그동안 일본 경제가 안 좋았던 게 뭐였을까? 그거가 되면 지금의 처방이 일본 경제를 좀 더 낮게 회복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일본 경제가 안 좋은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금리가 높거나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일단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도 뭐 그렇게 위기적인 거 아닙니다. 금리도 낮고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돈을 풀면 뭐 제가 최근에 어떤 GDP 대비 일본의 가계부채나 이런 기업부채를 보면 기업부채 늘지도 않았거든요. 가계부채는 조금 늘더라고요. GDP 대비. 그런데 결국 그 돈이 크게 안 간다는 측면이고 지금 이제 돈을 측에서 자산 매입을 해서 돈을 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전의 구조 상황에서는 근데 재정 사이드 쪽에서는 수요를 좀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으로 연결되고 이게 계속해서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수요 부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수에서 유효수요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디플레 문제도 풀리지가 않고 그게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된 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 그 기업한테 가지 그 개인한테는 안 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분배 측면에서도 개인한테 좀 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는 부자라서 개인한테 따지고 보면 그닥 생각만큼 쓸 돈이 많이 없으니까 가장 크게 우리나라 경제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연초부터 사실은 엔저가 진행이 되면서 뭐 자동차 관련 주도 이제 폭락을 하고 그렇죠. 그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화도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율 자체에 원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에 이제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우선 제가 조금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 뭐 엔저에 대해서 무역 수지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안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출입을 이제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입은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들이 이제 가격 효과 때문에 이제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 또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엔저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든다. 수출하는 게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 이중적인 효과들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 수입을 전부 다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여러 차례 이제 그 분석을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율 변수는 원달러보다 원화입니다. 의외적이면서도 계속같이 크게 나오는 그런 확실한 것 같고요. 그건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수출 제품의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출자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최근 약간 이겨내지만 하여튼 높은 수준에서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현재 수준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평균 근처에 원달러도 그렇고 옌달러도 그런데 원예는 약간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게 지금 그냥 그 뭐 엄밀하지 않지만 계산해 본 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시점에 가면 진짜 변곡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원달러는 그러니까 원화는 절상이 되고 엔화는 절하가 되는 그게.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이제 반대로 움직였던 그 과정을 반복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정상화 과정, 환율 입장에서 보면 이 일부 포함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서 진짜로 그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 흑자기 쪽에 그걸 위협할 만한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원화가 엔화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일본은 이제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계속 지속을 했다는 거죠. 가장 크게 두 나라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가만히 뚫어놓고 보면 뭐 토요타에 대한 뭐 그런 뭐 부정적인 뉴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환율 움직임이 가장 컸던 거 같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보면 에라는 계속 엔고로 갔고 유로화는 재정 문제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유로화는 계속 약세예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다. 우리가 이제 프리플로팅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자율적으로 이제 경제를 코렉션 한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자율적인 그 교정 과정에서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두 나라들 보면 어떤 게 그게 무슨 경제 움직임에 대한 에비던스인지 아니면 그거를 경제 움직임을 이렇게 원인을 제공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좀 더 리버러스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캐주얼하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 엔저 현상이 계속 된다면 결국은 이제 두 나라에 대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우려이고요. 원고 엔저가 되면 어떤 자금들에서도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5년, 2007년에는 한참 그 열풍이었던 엔화차익. 그것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원고 엔저가 아까 말한 경상거래 쪽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자본거래 쪽에서 그러니까 엔화 약세와 원화 감세를 배팅을 걸고 저는 이제 뭐 금리차가 옛날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 금리하고 이 금리고 또 거기다 환율 부분이 엔저 원고라는 것까지 딱 맞물려서 그러니까 제한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자금들이 국내를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중적인 측면에서 원화를 절상시키는 부분이 하나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해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원고를 조상해 왔다는 원절 현상을 계속 조장해 왔고 그거를 프로모트했다라는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고 또 영국에서도 이제 한국이 반하는 거에 대해서 발끈했죠. 니네들이 뭔데 이제 에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원하는 이제 더 그동안 계속 유지해온 건 아니냐.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건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금리를 좀 더 낮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이 환율 때문은 아니고 그렇죠. 금리를 낮춘다고 환율이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매수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그 금리 정책도 좀 더 완화할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비율을 들자면 하여튼 밖에서 큰 물이 확 밀려오는데 우리가 똑같이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막 그 똑같은 수위로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체 내에서 빠져 죽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러면 중간에 뭔가 중간에 물이 새더라도 어쨌든 약간은 차단막이 그렇게 진짜로 밀려온다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그럴 만한 논리적으로도 그럴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사실 작년 여름 이후로 이제 그 국제금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됐지만 실제로 그럼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수문을 만드는 거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거를 진짜 지금 막을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그러니까 환율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 원화 강세를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쓰는 건 그런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경기나 물가 부분을 고려한 정책으로 통화정책은 사용되어야 되니까 혹 그 두 부분이 이렇게 동시에 고려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돈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양적 완화 선진국의 양적 완화 부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국내에서 통화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가계 부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약간 병행해서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일정 어떤 관리된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규제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규제 목적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외환 안정책으로서의 규제라기보다는 뭔가 유럽에서도 금융규제 한다고 하고, 이제 토비스에만 일단 세수 확보 측면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요, 이제 균형을 맞추고, 선진국과 균형을 맞추고, 이제 수도꼭지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물이 넘쳐 들어올 때, 얘네들이 막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같이 막아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는 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 안정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너무 라지컬하지 않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규제의 힘이 그렇게 받지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을 열어놓고 외환의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체크한 큰 줄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큰 줄기를 이제 리버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 논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본의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방향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박사님과 금융연구원의 박성욱 부실장님에게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